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79페이지입니다. 독특한 케라틴 구성, 머리카락.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간에 설명할 때 꼼꼼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곧잘 말하곤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시고 치밀하신 분인가는 세포의 구조, 골격, 단백질의 생합성 과정 등을 통해서도 능히 알 수 있었지만 이 장에서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분의 솜씨를 살펴보고자 한다. 머리카락이 가볍고도 질기며 또 물에 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머리털을 구성하고 있는 주 성분인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독특한 구조와 성질 때문이다. 자연 상태의 머리카락 혹은 양모를 절단하여 문지른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머리카락은 수많은 원섬유로 되어 있으며 이들 원섬유가 서로 감겨 단단한 밧줄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섬유란 알파 케라틴이라는 일정한 낯선 구조를 갖는 단백질 사슬 세 가닥이 서로 감겨 밧줄 모양처럼 된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이 세 가닥짜리 밧줄 11개가 모여 미세원 섬유를 형성하고 이것들이 모여 마크로원 섬유를 형성하는데, 머리카락은 결국 이 마크로원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위를 각 피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 질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밧줄 모양의 구조 때문이다.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나에까지 이와 같은 복잡하고도 정교한 솜씨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만약 머리카락이 물에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 머리를 감고 나면 모두가 대머리가 될 테니까.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머리라면 사회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갖가지 상상 못할 기현상들이 빚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피 속에 있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물에 잘 녹는다. 그런데 케라틴은 왜 녹지 않을까? 이것은 케라틴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소수성 물에 녹지 않는 성질, 아미노산 즉 벨린, 메사이오닌, 알라닌 등과 같은 것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파 케라틴 같은 낯선 구조를 형성하면서 물에 녹지 않기 위해서는 알파 케라틴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미노산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라. 그야말로 철저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함께 미장원에서 그에게 돈을 들여 파마를 하고 와서 여보 우리 어때요? 라고 뽐을 내기에, 그런데 당신 파마의 원리는 알고 하는 거야? 비싼 돈 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실험실에서 약품을 갖고 와서 내가 해주겠다고 하고선 파마의 원리에 대해 강의를 늘어놓은 적이 있다. 이왕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왔으니 알고 지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세 가닥의 알파 케라틴이 밧줄처럼 꼬여 있으면서 가닥과 가닥은 S적 이황화물 다리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한원제를 처리하면 다리가 절단된다. 이때 머리카락을 말고 다시 이제는 다리 결합을 만들기 위해 반대로 산화제, 보통 중화제라고 한다. 산화제를 처리하게 된다. 이때 형성되는 다리 결합은 처음 다리 결합을 이루었던 상이 아닌 머리카락이 비틀리거나 말아진 상태에서 다른 상과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결국 곱슬곱슬한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파마머리가 풀리는 것은 원래 상을 이루었던 형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원섬유가 밧줄 모양 형성, 질기고 물에 안 녹는 정교한 설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새로운 신앙이 생겨 많은 젊은 세대들을 현혹해 한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늦게서야 인간들이 일부 만들어낸 것뿐이다. 파마도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없다. 이미 존재하던 사실들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 속에 감추어진 오묘한 조화와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지 결코 발명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과학자 스스로가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머리카락 하나에도 질서와 규칙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결국 이 생명과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신묘한 자연 법칙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설계하고 부여한 원인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우주의 모든 법칙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면 이 법칙들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학이 라는 것은 자연계의 질서와 법칙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성립이 가능하고 과학자는 또한 그 전제하에 과학적 연구와 탐구를 하고 있다. 결국 과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칙 자체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그분을 한계가 있는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79페이지입니다. 독특한 케라틴 구성 머리카락. 85페이지 신체 기동성의 원천인 근육. 뼈와 근육 그리고 이것들을 신체의 각 부분에 있는 결합 조직은 근골격의 3대 기본적 요소로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 신체를 받쳐준다. 또 손상되기 쉬운 내장기관들을 보호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신체 내의 빈틈없이 짜인 조직화된 기동부대라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체의 기동성은 바로 근육에 의해 부여되고 있다. 근육에는 뼈대에 붙어 운동을 돕는 골격근과 같은 핵문근, 소화기관, 혈관, 자궁의 내장근과 같은 평활근으로 나뉜다. 골격근은 일명 수의근이라 하여 자기의 의지에 따라 수축 운동을 하는 반면 내장근은 의지와는 관계없이 수축 운동을 하므로 불수의근이라 일컫는다. 만약 내장근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수의근이라면 어떤 현상이 야기될까? 3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총을 갖고 나를 향해 빠방 하고는 죽은 신용을 하라고 곧잘 보채곤 한다.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그리고서는 귀를 내 가슴에 대고 확인하는 듯한 신용을 하기도 한다. 이때 내가 아무리 연극을 잘한다 하더라도 심장이 뛰는 것을 일시 중단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근은 수의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항문을 이루고 있는 간략근이 수의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어른들까지 기저귀를 늘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짓게 하는 얼굴 근육,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혀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 남성미를 더해주는 대흉근, 재봉사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을 때 이 근육이 작용한다고 해서 유래된 몸 중에서 제일 긴 넓적다리 부분의 봉공근 등 성인이 갖고 있는 근육의 수만해도 600여 가지가 되며 모양과 크기가 각양각색이지만 요소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근육의 구조를 살펴보면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무늬가 마치 도안사가 온갖 정성을 들여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골격근의 경우를 보면 근섬유라는 긴 원통 모양의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이 근섬유는 다시 수백에서 수천 가닥의 근원섬유로
섬유로 되어 있으며 직경이 0.5에서 2, 가늘고 긴 섬유로 주기적인 핵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근육의 수축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 근원 섬유는 다시 굵은 섬유인 미오신 필라멘트와 가는 섬유인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긴축을 따라 나열되어 있다. 이때 두 필라멘트가 겹친 부분은 비교적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AD라고 부르고 그의 양쪽에 비교적 밝은 부분을 ID라 부른다. ID의 중앙에 섬유와 직각을 이루는 곳에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Z선이 있다. 경이적인 인력, 1000배 중량도 지탱, 정교한 수축 이한, 자동차와 유사. Z선과 Z선 사이를 건절이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건수축 기능 단위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도 조직적이고 규칙적이다. 수백 수천 명의 학생이 카드 섹션으로 연출해내는 모양과 유사하다. 수천 명의 학생이 카드로 각양각색의 모양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많은 연습 시간을 거쳐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카드 섹션을 위한 각본과 지시자가 없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글자든 꽃 모양이든 아름다운 의미 있는 모양을 과연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근육 구조의 오묘함을 카드 섹션의 단순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오묘한 구조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고집한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만 할 뿐이다. 근육이 갖는 독특한 생화학적 기능은 수축과 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근육의 행동은 놀라만큼 민첩하고 강력하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골격근은 100분의 2의 3초라는 일순간의 행동을 개시하여 그 자신이 부착해 있는 뼈에 경이적인 인력을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무게의 1000배가 넘는 중량을 지탱할 수도 있다. 근육세포가 일단 자극을 받으면 당장 굵고 짧아지면서 대단한 인력을 발휘하게 되며 자극이 사라지면 근육은 느슨해지면서 본래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수축 및 이완 과정은 오늘날 생화학 연구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서 화학적인 것과 역학적인 것이 뒤섞인 복잡한 과정으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뇌로부터 오는 자극 신호가 신경을 따라 근육의 접합부에 미치면 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액틴 및 미오신이라는 작은 필라멘트 모양의 이종의 단백질이 서로 맞물리듯이 하며 미끄러질 때 원섬유의 길이가 줄어들므로 수축이 일어난다고 요약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다. 즉 시동, 배터리, 방선, 브라그, 스파크, 실린더, 가솔린 점화, 엔진 구동, 발차의 과정과 같이 근육근의 수축도 결국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한 화학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는 가솔린이 있어야 하듯 이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ATP라는 원료가 필요하다. 이것은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다시 복잡한 해당 작용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는 그야말로 무공의 연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것도 결국 이 연료를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지으심이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분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85페이지 91페이지 세포 엮어 신체 이루는 연결자 결합 조직.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되듯이 집을 짓기 위해 목재와 벽돌을 쌓아두고 천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저절로 집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못이 있어야 하고 시멘트 등 다른 부자재가
있고 또한 시공자가 있어야 하는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세포만을 집합시킬 때 그것들이 기관을 이루고 나아가 신체를 이룰 수가 없다. 즉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세포 간의 물질 교류, 이동 및 조정 등을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할 것임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결합 조직이 있어서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결합 조직은 첫째 신체의 전체 유기물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둘째 피부의 중요한 구조층을 형성하고 셋째 인대나 힘줄의 중요한 요소이고 넷째 세포의 바깥층을 둘러싸서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주된 구성 성분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섬유상 단백질과 다당류의 단백질이 결합된 혼성 분자인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이다. 특히 콜라겐은 척추동물에 있어서 전체 단백질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몸의 성분 중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서 동물의 몸집이 크면 클수록 전체 단백질 중 콜라겐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진다. 코끼리의 큰 덩치도 어쩌면 콜라겐 덩어리라 표현할 수 있겠다. 피부 구조층, 인대, 힘줄의 중요 요소, 주성분, 콜라겐 구조 따라 기능 톡톡. 근육의 수축을 골격에 전하는 힘줄은 콜라겐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예로 체크 무늬형의 원섬유로 되어 있어 힘줄이 강한 인장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피부가 다른 부분에 비해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갖는 것도 바로 이 콜라겐 원섬유의 직물과 같은 섬유상 구조 때문이다. 이 콜라겐 원섬유는 자신의 무게보다 1만 배 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단면적을 갖는 강철보다도 센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또한 콜라겐 원섬유는 힘줄 피부 외에도 몸의 각 부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한 예로 눈의 각막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각막에 있어서는 힘줄과 같이 기계적인 강도보다는 기능상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투명성을 갖도록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 오줌을 걸러내는 신장의 사구체 막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구체 막은 작은 분자들을 오줌 속으로 내보내고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는 나가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다. 만약 이 막에 손상이 생기면 단백뇨가 나오게 되어 몸에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같은 재료를 갖고 각 기관의 독특한 기능에 알맞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진화론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은 재료가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바뀌었다고. 쇳덩어리 하나가 시간만 주어지면 철사로 되고 강철판도 되는가 하면 가는 실과 같이 뽑아져서 직물과 같이 짜여져 거물과 같은 망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우문 중에 우문일 것이다. 같은 쇳덩어리를 갖고 철조망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철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콜라겐이라는 동일 재료를 갖고 각양각색의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 이를 위한 설계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콜라겐의 대부분은 물에 녹지 않는 상태, 즉 섬유상으로 존재하지만 온도가 높은 끓는 물속에서는 변질되어 가용성인 젤라틴으로 변한다. 고사 지날 때 특히 사용하는 돼지머리의 투명한 부분은 바로 이 젤라틴이다. 소가죽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가죽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이 불용성으로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고기를 불에 익히거나 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콜라겐을 가용성 젤라틴으로 바꾸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콜라겐을 교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실은 콜라겐의 어원이 라틴어로 악교를 만드는 바탕이라는 의미의 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화학에서 콜라겐의 구조가 파괴되어 젤라틴으로 변성시킬 수 있는 온도를 콜라겐의 변성 온도라고 하는데 사람의 경우 체온보다 조금 높은 약 40도이다. 체온이 만약 40도 이상이 되면 체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사실 또한 설계자의 완벽성을 증명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물에 따라 이 콜라겐의 변성 온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물의 온도가 25도 정도의 비교적 따뜻한 바다에 사는 다랑의
다랑어의 경우 변성 온도는 27도, 이보다 찬바다 즉 15도 정도에 사는 대구의 경우는 16도이며 남극해에 사는 빙어는 5.5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콜라겐은 단순히 강철과 같이 튼튼하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체온에서 변성되지 않도록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빙어가 다랑어가 사는 25도 물에서 살 수 없음은 물론이다. 빙어가 다랑어로 진화되기 위해서 콜라겐의 성분과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에 이런 기능을 연출해낼 수 있을까를 밝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AIDS를 이겨내기 위해서 에이즈에 감염되면서까지 자기 희생을 감수할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적재적소에서 그 환경에 맞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인체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잡하지만 질서와 조화가 있고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결합 조직의 중요 성분인 콜라겐의 구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콜라겐 원섬유는 아미노산 약 1,000개가 결합된 사슬 가닥 3개가 낯선 선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을 트로포콜라겐이라고 한다. 이 트로포콜라겐 분자의 머리 부분은 사슬의 긴 축을 따라 서로 어긋나게 배열되어 있는데 콜라겐 섬유가 정교한 교차 줄무늬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닥의 머리 부분과 다른 가닥의 머리 부분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64mm로서 트로포콜라겐 한 분자 안에 4개가 서로 64mm 간격으로 교차되어 이루어져 있어 마치 음악에 있어서 한 주제가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둔주곡 형식을 연상케 한다. 나는 음악의 문외한이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나 즐겨 듣는 고전 음악 모두 작곡가가 있게 마련이고 오선지에 콩나물만 그려 넣는다고 해서 곡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나이 따른 콜라겐 변화가 노화 현상, 강도 약화가 탄력 없는 피부의 원인. 바흐의 푸가디 장조가 어떻게 작곡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바흐가 오선지 위에 갖가지의 엄폐만을 놔놓고 몇십 년을 기다렸더니 어느 날 아침 저절로 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건 바흐가 작곡한 것이 아닐 것이다. 확률적으로 따지다면 바흐의 푸가디 장조가 저절로 작곡될 수 있는 확률에 비해 콜라겐이 저절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수백억 배 아니 그 이상으로 희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마음껏 먹고 싶었던 것이 찐빵이었다. 요즘은 갖가지 맛있는 빵이나 과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1950년대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커서 돈 벌면 찐빵을 한 보따리 사서 시컷 먹어야지 하면서 빨리 어른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책을 볼 때면 어뢰 책을 뒤로 젖히는 나를 발견하고 더러 겁이 났다. 안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니 노안이 시작되었는 것이다.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다. 찐빵을 실컷 먹기 위해 빨리 세월이 흐르기를 원했던 내가 어느새 세월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으니 아무리 미인이고 가쁘고 권력자고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를 먹게 되면 이었고 죽게 되어 있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노화와 수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진리다. 그러나 인간은 불로장수묘법을 추구해왔으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 해외 관광당의 수태나 정력 음식만을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는 결국 노화를 늦추어 보자는 인간의 욕망을 잘 반영해주는 예라 생각된다. 생물학 관련 연구 분야 중에서 노화에 관한 연구가 과학자들의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화 학회가 이미 발족한 바 있다. 물론 장생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화가 어떤 커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부터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은 아직까지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노화와 관련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콜라겐이다. 나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피부, 연골, 혈관, 벽 등의 조직은 탄력성을 잃고 딱딱하고 거칠어져 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다. 아기의 야들야들한 살결과 젊은 여성의 윤기 있는 살결, 그리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등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베알저르라는 과학자는 약 20년 전에 연령이 다른 쥐의 꼬리부터 콜라겐 섬유를 추출, 가열할 때 콜라겐의 세 가닥의 나순 구조가 파괴되어 섬유상의 형태가 수축됨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그는 섬유 밑에 초를 다 매달아 이 수축을 억제하여 보았다. 재미있게도 나이가 든 쥐의 콜라겐일수록 수축을 억제하는데 더 무거운 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실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콜라겐 섬유의 여러 가지 성질이 나이와 더불어 변화해 가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어떤 과학자는 힘줄의 콜라겐 섬유의 강도를 조사하였는데 6세 된 어린 아이의 힘줄의 강도는 1살짜리보다 2.5배 강했고 60세 노인의 경우는 약 3배 정도였다고 한다. 그 외에 많은 연구를 한 결과 결합 조직의 주성분인 콜라겐 섬유의 성질이 나이와 더불어 변화함을 알아내었다. 즉 콜라겐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어릴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콜라겐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콜라겐도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왜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설령 밝혀진다 해도 그것이 노화 현상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을지 모른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103페이지) 생체 신비 조율하는 사자 호르몬. 얼마 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란 제목의 강의를 하는 중에 남자와 여자의 성숙은 호르몬이란 물질에 의해 지배된다고 설명하자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웃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이라 하면 괜히 부끄럽고 민망한 표정을 짓곤 하는데 이는 아마 호르몬을 단순히 정액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잘은 모르지만 성과 관련된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호르몬 중에는 성호르몬이 있어 성성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호르몬들이 있고 그 기능도 다양하다. 호르몬의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절 기능이라 말할 수 있다. 손오공이 제 아무리 신출귀몰한다 해도 습가모니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 인간은 지구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다. 달 표면에 첫 발을 디뎠던 아폴로 11호 탑승자 암스트롱 역시 지구 환경으로 쌓인 우주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구 환경 즉 인체의 외부 환경은 항상 고정된 일정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다양한 변화 요인들이 있어 항상 변하고 있다. 1년 중 사계절이 바뀌는 것은 물론 방에 있다가 밖으로만 나가도 환경은 바뀌는 것이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외부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신체의 체내 환경은 불변하며 생체 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 각 기관의 조직이 외부의 박해에 견디고 조직의 특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체 내에 조절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뇌 분비선 방출, 다양한 종류 규명 안돼, 극미량, 화학적 암호로 구석구석 지배. 물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응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이 한계를 벗어날 때 병에 걸리게 되고 심하면 죽게 되는 것이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환경은 생명체가 잘 순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지만 오늘날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는 신체의 순응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르몬을 통한 신체 내의 조절 기능을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신체 내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나 기관을 분비선이라 하는데, 분비선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 하나는 외분비선으로 도관을 통해 땀, 심, 젖 등을 분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분비선으로 분비물은 도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혈액의 흐름 속으로 흘러들어 자기가 작용할 표적 기관에 도달하는, 즉 분비되는 곳과 작용하는 곳이 다른 경우다. 내분비선을 신체 기능의 중요한 화학적 조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호르몬이 바로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화학적인 사자의 구실을 다하는 일종의 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호르몬이라는 말은 북돋다 혹은 흥분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의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호르몬과 그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내분비학이라 하여 오늘날 생체의학의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0년도 채 안 된다. 그래서 내분비선 중 중요 부분의 하나인 내하수체를 단지 작다는 이유만으로 꼬리, 등뼈와 함께 태아되어가는 흔적기관으로 오랫동안 여겨온 것이다. 오늘날 내하수체를 흔적기관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내분비선이 얼마나 있을까? 아직 정확한 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중요한 내분비선으로는 내하수체, 목에 있는 갑상선, 신장 위에 작은 모자처럼 얹혀있는 부신, 여성의 난소, 남성의 음낭에 있는 고환,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등이 있다. 내분비선을 작은 거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심장이나 폐와 같은 기관에 비하면 놀랄 만큼 작기 때문일 것이다. 무게도 고작 140g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체 안을 날쌔게 누비며 극미량으로 몸의 구석구석까지 지배력을 미치고 있어 가히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다. 체내에서 가장 힘차고 조절의 사자인 호르몬이 갖는 공동적인 특징의 하나는 극히 미량이라는 점이다. 이로써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호르몬은 월경이 시작된 후 약 12일 전후에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 중 농도가 약 200pg/cc이다. 1pg는 1조 분의 1g. 얼른 어느 정도의 미량인가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 농도는 길이가 200m, 폭이 100m, 그리고 깊이가 2m인 호수에 두 차술의 설탕을 녹였을 때의 농도와 같다. 이 거대한 호수의 설탕물이 얼마나 달까마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여자는 배란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사랑하는 아내가 턱과 다리에 털이 숭숭 나고 컬컬한 남자 목소리로 여보 나 예뻐요 라고 애교를 부린다고 상상해보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라울 뿐이다. 이와 같은 미량의 특성 때문에 호르몬에 관한 연구도 초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분명히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너무나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 분리 정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극소량 존재, 동물 200만 마리에서 1mg, 혈액 따라 순환하다, 표적기관의 수용. 뇌의 시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존재를 처음으로 분리해서 그 구조를 밝혀낸 미국의 생리학자 길먼과 캐나다의 생화학자 셜리는 100만 마리가 넘는 돼지와 양의 시상 하부에서 겨우 1mg을 얻어 3종류의 시상 하부 호르몬을 밝혀낸 공로로 1977년도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이 생체 내에서 미량으로 존재하는 호르몬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찾아서 분리하고 그 특성들을 조사 연구하는 일은 그야말로 길고 고된 작업의 연속이다.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큰 상이 주어지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이미 존재했던 것이었지 과학자들이 결코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길먼과 셜리가 찾아낸 GnRH라는 호르몬도 막상 알고 보니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다른 단백질이나 DNA 등에 비해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갖는 물질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체 내에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그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물질이 생체 내에 많이 있을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비밀이 밝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직접 창조하신 장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빙산의 일각이도 못 미치는 과학을 더 신봉하고 의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호르몬이 인체 내의 다른 생리활성 물질과 틀린 점의 하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과 자기 기능을 수행하는 곳, 이것을 표적기관이라 함.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호르몬이 자기 표적기관, 즉 자기가 머물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에 많은 연구를 한 결과 그 윤곽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막상 알고 보면 너무 싱겁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답을 얻고자 불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원리 자체는 국민학교 학생이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나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며 놀라게 된다. 만약 교사가 국민학교 학생에게 여러분이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붙였다고 할 때 그 편지가 정확하게 배달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학생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편지 봉투에 반드시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할 것이고 이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있어야 함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호르몬이 자기 표적기관을 정확히 찾아가는 것도 바로 편지, 주소, 배달부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생체 내에 주소가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표적기관의 세포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특정 호르몬을 인지할 수 있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문패의 주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배달부의 역할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순환하는 혈액이 담당하는데 결국 혈액 내에 용해되어 있는 호르몬이 혈액을 따라 순환하는 동안 표적기관의 수용체가 감지하여 낚아채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용체가 감지해내는 정확도란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하는 정확도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인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써서 허공에 날려보낼 때 그 편지가 바람에 실려 돌아다니다가 사랑하는 애인이 발견하고 그 편지를 손에 받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라 답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진한 오리란 한마디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인체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몇 가지 호르몬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자.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의뢰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당뇨 검사다. 이것은 신체의 중요한 연료원인 포도당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오줌으로 배설되는 당뇨병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당뇨병은 당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결핍될 때 생기는 치료가 극히 어려운 무서운 병이다. 인슐린은 췌장 내에 있는 랑게르한스섬이라고 불리는 달걀형의 세포군에서 분비된다. 명령 내리면 뇌하수체에서 난소 등 자극, 하부기관은 지나친 분비 때 중단 건의. 인슐린 결핍에 의한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이때 사용한 인슐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소나 돼지에서 추출한 것을 주의했다. 최근에는 유전 공학적인 방법에 의해 사람의 인슐린과 똑같은 구조의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돼 소나 돼지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작용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인슐린과 똑같은 구조의 것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어쩌면 과학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말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는 친숙한 뇌 분비 중의 하나는 목줄기의 후골 바로 밑에 있는 갑상선이다. 이곳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음식물이 이 체세포에서 열과 에너지로 바뀌는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문제다. 전자의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하여 이 병에 걸리면 심장의 고통이 심해지고 호흡 곤란이 수반하는 신경감인 초조감이 따르며 후자의 경우 갑상선 기능 부전증이라 하여 졸리고 기력이 없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식욕과 성기능마저 약화되는 무서운 병의 하나다. 잘못 병에 걸려서 조화를 잃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양을 갖고 있으면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결코 큰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오히려 낮은 자와 죄지은 자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던가. 적은 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얼마 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국제 중보 기도에 참석자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 예루살렘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호텔 정원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 물어보니 이스라엘에는 거의 눈이 오지 않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려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했다. 만약 눈이나 비를 우리 임의대로 적절히 조절할 수 있거나 혹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면 눈사태나 홍수 등에 의한 피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체를 자동 조절 기능을 갖춘 공장이라고 할 때 이 조절 기능이 잘못되면 병이라는 고장을 일으키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된다.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려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함은 상식이다. 생명과학이란 한마디로 인체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고 의사들은 밝혀진 원리에 의거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인체의 조절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다. 어느 여성이든 정상적인 생리기간은 약 28일 내게 한 달이다. 왜 하필이면 한 달일까?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단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이다. 그간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생리주기의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임신 중일 때를 제외하고 이 주기는 사춘기를 경계로 약 35년간 인체에 고장이 생기지 않는 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기적으로 생리주기는 되풀이된다. 그 원리를 대충 살펴보면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GnRH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하 수체를 자극하여 FSH나 LH와 같은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케 한다. 이들은 다시 혈류를 따라 운반되어 난소를 자극하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케 하여 난소의 발달을 촉진시켜 배란을 유도하고 항체를 형성케 한다. 이어서 항체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새로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배란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게 되면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뇌하 수체를 자극하여 더 이상의 성선 자극 호르몬을 생산치 못하도록 건의하게 되고 뇌하 수체는 건의에 따라 호르몬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임신이 안 됐을 경우 항체는 점점 퇴화되어 프로제스테론의 생산은 중단되고 뇌하수체의 성선 자극 호르몬 생산을 차단시켰던 제어는 풀리게 되고 호르몬 생산은 재개되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피임약이란 결국 이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 프로제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활성을 갖는 약으로 뇌하수체의 성선 자극 호르몬 생산을 임의로 중단시키는 효과를 지닌 약이다. 이와 같은 호르몬들 간의 상호 제어 작용을 대매기 작용이라 하는데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부착된 난로가 집안의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열을 많이 방출케 하고 더울 때는 약하게 방출하여 집안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케 하는 원리와 매우 흡사하다. 앞에서 언급한 여성의 생리 주기에서 본바와 같이 인체 내에서 호르몬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바로 뇌에 위치한 완두콩만한 시상하부와 바로 밑에 문맥이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름 8mm 정도 크기의 뇌하수체로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작다는 이유만으로 꼬리 등뼈와 함께 퇴화되어가는 흔적기관으로 진화론자들에게 취급받았다. 이것들이 난소, 부신, 갑상선과 같은 각종 뇌분비 기관들의 활동을 관장하는 자동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군의 야전 지휘본부라 하겠다.
시상하부는 신경조직의 집합체로서 뇌하 수치를 자각하여 LH, FSH, TSH 등과 같은 각종 호르몬의 생산을 조절한다. 즉 뇌하 수치는 시상하부의 명령에 따라 각종 자극 호르몬 등을 생산하여 몸속의 전투 현장인 각종 표적기관으로 파견하여 사춘기 같은 각가지 생산 단계의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시받은 대로 또 다른 호르몬을 생산하여 각가지 실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현지에서 필요하는 요구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현지에서 생산된 호르몬을 즉각 지사령부인 시상하부나 뇌하 수치로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보고하여 더 이상 생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건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지휘부는 접수한 건의를 그대로 신뢰하고 즉각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총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현지에서 철저히 야전 지휘본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여 호르몬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행 생산일 경우 생산 중단을 견해할 수는 있다. 정상일 경우 현지에서 보낸 건의를 100% 신뢰하고 더 이상 생산을 지지하지 않는 절대적인 상호 신뢰와 순종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호르몬 조절 기능의 원리인 대매기 작용의 핵심적인 원리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 생각한다.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느냐고 곧잘 묻곤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 30장 7절 10절 1948년 독립한 현재의 유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어떤가를 은근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오늘도 택시 운전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느냐는 식의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왜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반문을 했더니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난 무식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눈썹이 눈 밑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과 같이 눈 위에 달려있고 때에 따라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고 했다. 예루살렘의 이름 모를 택시 운전사로부터 너무나 명쾌한 해답을 얻었다. 굳이 호르몬의 조절 기능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만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단지 느끼지 못하고 알면서도 나의 교만으로 고백하지 못할 따름인 것이다. 오랜만에 맑게 갠 예루살렘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유난히 빛나 보인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시편 95편 3절 말씀.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땀맘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함도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녹음을 해서 했거든요. 이제 생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2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 이제 절반 정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선별에서 공격과 수비하는 생체 방어 기구, 국가의 방위력은 원자탄이나 미사일 등과 같은 무기만으로 결코 유지될 수 없음을 요즘 우리들은 실감하고 있다. 나라 안이 평온치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이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든 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바늘, 호랑이의 칼날 같은 이빨이나 발톱, 항소의 뿔 등은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력한 방어망을 피해 몸속을 침입해서 몸의 각 기관들을 파괴하는 세균들은 어떻게 막아내며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독성 물질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군이 전투기로 공격하면 아군도 전투기로 상대할 수 있지만 스파이를 침투하여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켜 나라 안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외부 공격에 대한 저항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철두철미하게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기구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신비한 사실을 현대과학은 최근 들어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체 방어 기구란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시태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일반적으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의 폭격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만을 연상하나 최근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화학병기나 세균병기, 즉 하생방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생체 방어기구란 하생방 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기구라 보면 되겠다. 항원, 항체, 완벽한 하모니, 수많은 방어선, 침입자, 낱낱이 수색. 다시 말해 각종 병원성 세균이나 독소 및 유해 물질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체 방어 수단은 다른 한편으로 결국 내가 아닌 이 물질을 자기와 구별해서 공격 방어하는 기능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생체 내의 면역계라고 하며 이것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을 면역학이라 한다. 생체 방어 기능을 외부 이물질의 공격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이미 갖고 있는 자연적인 저항성과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획득 저항성이 그것이다. 두 저항성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면 전자가 어느 누구든 공이 갖고 있으면서 외부 공격자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방어하는 기능이라면 후자는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특정 공격자에 한해서만 식별해서 공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세균의 벽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 어떤 세균이든 구분 없이 파괴한다. 또한 위액이 산성인 것도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로서 위내로 들어온 병원석 균을 죽이는 일익을 담당한다. 그 밖에 바이러스를 공격한
인터페론이라든가 백혈구의 식균 작용 등은 다 자연적 저항으로서 어느 누구든 갖고 있다. 그러나 장티푸스, 천연두, 간염 등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그 바이러스만을 식별해서 공격하게끔 임의로 만든 것이다. 즉 획득자성을 얻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간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한 사람과는 구별된다는 말이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첫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 방어선 또 그 다음 철두철미하게 방어망을 너무나 조직적으로 구축해 놓으셨다는 점이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저절로 획득함으로써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간염 바이러스 장티푸스균을 정확히 식별해낼까 하는 것이다. 즉 영내로 잠입해온 스파이나 도적과 같은 범인을 찾아내는 형사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가?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은 불과 100년도 채 안 되는 최근이다. 바로 항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간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간염 바이러스만을 식별해서 반응하는 항체가 생기고 장티푸스 예방주사 역시 장티푸스 균하고만 반응하는 항체가 생성되게 된다. 이때 간염 바이러스나 장티푸스 균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부른다. 항체는 적 식별만, 보체가 공격, 진화론 면역학 주장으론 설명 안 해. 결국 항체의 역할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외부 이물질 즉 항원을 구별해서 항원과 반응하는 형사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형사의 기능은 범인을 잡아서 재판부에 넘기는 역할이지 형을 집행하는 기능은 없듯이 항체도 마찬가지다. 사회를 좀먹는 범인들도 각지각색이고 그 숫자도 엄청나듯이 우리 인체를 공격하는 이 물질도 수천 수만 가지다. 이 다양하고 무수한 공격자를 낱낱이 구분해낼 수 있는 항체의 능력, 과연 천의 얼굴을 가진 비상한 방비병이라 해도 좋겠다. 인체는 첫째 방어선이 무너지면 적들이 몸속으로 들어와 고열을 일으키고 한기가 들게 하며 입맛을 가시게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게 되지만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 등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시련 기간에 인체는 적의 이모저모를 분석하고 철저한 연구를 해서 이 세상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그 기능이 뛰어나게 적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항체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 따라서 같은 적이 두 번 다시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후천적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획득 저항성은 척추동물에만 있지 지렁이와 같은 무척추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척추동물은 무척추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항체 면역 글로불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화의 우선을 따지고 면역 글로불린의 구조가 사람과 어느 정도 유사하느냐로 진화의 정도를 따진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면역학적 정거라고 자신있게 공연히 말하고 있다. 면역학에 전공적인 지식이 없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면역 글로불린 항체, 획득, 저항성 등의 어렵고 생소한 전문 용어를 들먹이며 설명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진화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창조란 교회에서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목사나 말하는 것쯤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더욱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결코 진화론 면역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와이셔츠의 첫 단추가 어긋나면 결국 전체가 어긋날 수밖에 없듯이 과학에 있어서도 가정이 잘못되면 옳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은 상식이다. 진화는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확고부동한 전제하에 시작한다. 즉 무척추동물이 진화하여 척추동물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해보니 무척추동물에는 항체가 없고 척추동물에는 항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항체를 생산할 수 없으면 덜 진화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척추동물이 척추동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간단한 체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했다고 고집하는 것은 손목시계가 변하여 복잡한 대형
벽걸이 시계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지렁이가 항체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얼마 못 가 죽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렁이는 지렁이 나름대로 항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방어 기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발달된 진화된 형태가 아닐까? 역설적인 반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항체의 존재 유무만 갖고는 진화의 방향을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이며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항체의 기능은 자기가 아닌 비자기, 즉 자기를 공격하는 이물질을 인식하는 것이지 직접 공격, 파괴하는 능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격은 누가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것은 불과 40에서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항체가 인식과 공격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항체가 아닌 제3의 물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살아있는 콜레라균으로 접종된 토끼 A 혈청에 콜레라균을 넣으면 콜레라균은 죽게 된다. 혈청 속에는 콜레라균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체가 균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혈청의 실온에 며칠간 방치한다든가 56도 이상에서 가열한 후에는 콜레라균을 죽이는 기능이 없어진다. 방치하거나 가열함으로써 항체가 파괴되어 콜레라균을 죽이는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콜레라균에 한번 또 노출된 적이 없는 토끼 B의 혈청, 여기엔 콜레라균과 반응할 수 있는 항체가 없다. 토끼 B의 혈청을 첨가하면 콜레라균이 죽는 것을 관찰했다. 물론 토끼 B의 혈청만으로 콜레라균을 죽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 실험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대학에서 면역학을 가르칠 때 곧잘 내는 시험 문제다. 그러나 어려운 면역학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중고생이라 해도 찬찬히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만약 토끼의 혈청을 가열했다고 해서 항체가 파괴되어 기능을 상실했다면 항체가 없는 토끼 B의 혈청을 첨가한다 해도 파괴된 항체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콜레라균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A의 혈청 속의 항체는 그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으며 단지 항체가 콜레라균을 직접 공격, 파괴한다고 생각한 사실이 잘못된 것이다. 즉 공격하는 소총수의 기능을 하는 물질이 혈청 내에 따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열에 약하며 가열하면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새 혈청 내에 즉 B혈청엔 항체는 없으나 이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B혈청을 첨가하면 A혈청 내의 항체와 협력해서 콜레라균을 죽일 수 있게 됐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 간단한 실험에 기초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콜레라균을 공격하는 제3의 물질은 바로 보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그러나 보체 단독으로는 결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물질을 공격하지 못한다. 즉 보체는 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항체와 보체의 기묘한 협동체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항체가 없는 경우 감염만 되면 필히 병을 알아야만 하는가? 또 항체가 없는 경우 침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셨다. 보체가 침입자를 분쇄하는 경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항체의 도움을 받아서 공격하는 경로, 이를 고전적 경로라 와 항체 없이 공격하는 경로, 이를 부경로라 함가 그것이다. 보체의 작용 기전을 보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복잡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 자신은 공격하지 않고 이물질만 선별하여 파괴하는 과정은 실로 정교하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이 복잡성과 정교함을 인간이 밝혀낸 것이지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인간은 가끔 이 점을 착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복잡한 컴퓨터의 원리를 겨우 밝혀낸 사람이 그것을 발명한 사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컴퓨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체의 오묘함을 이제야 좀 알아냈다고 해서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요. 이 오만불손한 교만은 심판받아 마땅할 일이다.
진화론자들은 부경로가 진화되어 고전경로가 생겨났다고 설명을 한다. 대체 경로는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물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진화론적으로만 교과서에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내가 면역약을 강의할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항체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경로까지 만드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설명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없다. 창조론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음을 명확히 말해두고 싶다. 맹장은 태 아닌 면역장기, 무항체 방어는 놀라운 예비체. 보체는 항체의 도움을 받아 이물질을 파괴하는 작용 외에도 여러 작용이 있다. 예를 들면 대식세포가 세균 등을 잡아먹을 때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이를 오피쇼닌 작용이라 한다. 이는 마치 식빵을 먹을 때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맛도 있고 식빵의 조직이 더욱 부드러워져서 먹기에 좋도록 되는 것과 흡사하다. 다시 말해 보체는 대식세포가 이물질을 잡아먹기 좋게 버터 구실을 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체는 자기 방어라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하는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면역과 관련된 조직과 기관들을 통틀어 임파계라고 부르는 이는 백혈구의 일종의 임파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임파구의 생산 분화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제1차 면역장기 중추 임파 조직과 제2차 면역장기 말초 임파 조직 장기로 나눈다. 제1차 면역장기로는 혈액을 형성하는 각종 혈구세포의 모체가 되는 간세포와 간세포와 비임파구 항체를 비임파구를 생산하는 골수와 T임파구를 생산하는 흉선이 있고 2차 면역장기로는 임파절, 비장, 편도선, 맹장 등에서 성숙된 임파구들이나 대식세포가 항원의 자극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꼬리 등 뼈와 함께 태화되어가는 헌적기관의 하나로 여겨지는 맹장이 면역장기로 취급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아직 그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맹장이 면역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은 이가 없다. 물론 맹장이 없다고 해서 당장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잘 모른다고 해서 없어져 가는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속단이다. 오랫동안 퇴화되어가는 헌적 기관으로 간주되었던 뇌하수체가 오늘날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맹장을 아직까지 퇴화 기관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민망히 여김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반응은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그 특이성이 뛰어나 항체-항원 반응 원리에 의거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불임 여성의 경우 배란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난소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혈액내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E2라는 호르몬을 측정할 때도 항원 항체 반응 원리에 의한 소위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다. 또한 간염, 임신, 에이즈 등의 진단도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얄로아 버슨이라는 사람은 이 분석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미 존재하는 원리를 찾아서 응용했을 따름이지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중1이 되는 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에이즈라고 쉽게 대답한다. 에이즈가 어떤 병인데 그렇게 무서우냐고 재차 물었더니 무조건 무섭다고만 한다. 그만큼 에이즈란 이젠 어린 아이들까지 생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에이즈, 우리말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불리는 이 병이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에이즈, 문란한 성엔 백신 없다. 경고. 면역 거부 반응에도 심오한 뜻. 에이즈 환자가 최초로 보고된 것은 1981년의 일이었다.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엇이 이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지 알지 못했다. 그 후 세계 각지에서 에이즈 환자가 속출하자 에이즈는 20세기의 패스트, 망국의 병, 공포의 병, 세기말의 병 등 갖가지 가공의 대명사가 붙여져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속속 환자가 발생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코앞에 닥친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에이즈가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 쉽게 말해 외부로부터 침해본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생체를 지키는 자기 방어 기능인 면역계가 파괴되어 몸의 저항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통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각종 감염증이 발생하고 전신에 퍼져 결국 사망하게 되는 병이다. 이 병의 병원체는 HIV 라고 불리는 바이러스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주로 환자와의 성관계나 수혈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바이러스의 표적물인 T임파구다. 면역계 중심은 B임파구에서 생산된 항체 의존성인 체액성 면역계와 항체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T임파구에 의한 생체 방어 기능, 즉 세포성 면역계로 크게 나누어진다. T임파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그 자신이 직접 이물질을 공격하지 못하나 면역계 갖가지 세포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종류와 인터류킨과 같은 물질을 분비하여 암세포 등을 공격해 생체 방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류, 백혈구의 종류 일종 담당하는 종류도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숙주인 T임파구 속에 잠입해서 숨어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정식하기 시작해서 생체 면역 기능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에이즈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제나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이나 정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환자는 동성 연애자들에게 크다. 실제 환자의 70% 정도는 동성 연애자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로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문란한 성관계를 피하고 정숙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에이즈가 아무리 공포의 병이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어쩌면 에이즈 대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보다 창조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역행하는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근본에 기초한 자기 절제와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교육이 더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체 방어 기구인 면역계를 면도칼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한다. 이 말은 면역 반응이 반드시 바람직한 적 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오히려 유해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직이나 장기를 이식할 때에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인공장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기계다. 따라 살아있는 조직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공장기보다는 살아있는 기관을 이식하는 것이 최소의 이론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수술은 이 조직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면역계 간의 갈등이 있어 이식된 조직을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피부를 이식할 경우나 일란성 상생아의 경우는 이와 같은 거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할 경우 거부 반응 유무를 확인하는 소위 조직 적합성 테스트를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장기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생체 방어 기구를 억제할 수 있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약물은 환자의 항체 생산을 동시에 억누르기 때문에 이식된 장기의 기능은 살아있어도 다른 기능이 저하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 가지 영비로운 사실은 만약 이와 같은 거부 반응이 없다면 장기 이식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불이익을 초래하는 거부 반응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가 없다. 만약 장기 이식이 4가지 이식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마 갖가지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거부 반응을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코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주는 생체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질 조직을 식별해내는 거부 반응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각각 나름대로 지어진 고귀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믿어진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 말씀. 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서 막 그런가 하고 막 동성애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 에이즈 병 다 걸리면 막 고치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고생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생각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찬송을 하나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논란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우리들은 원숭이의 후예들인가? 본성은 우리